하락장과 상승장 모두 겪으실 우리 부룡님은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지금은 소음이 되게 많다. 아, 소음이 많다. 시끄럽다. 딱 그냥 한마디로 정의를 하고 싶어요. 제가 평상시 스타일과 다르게 조금 이렇게 세게 얘기했던 가장 큰 이유는 지금 되게 혼돈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상승장 후반은 원래 혼돈기예요. 왜냐면은 돈도 뭐 벌 만큼 번 사람도 생겼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뭐 투자자들도 어쨌든 많이 늘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 굉장히 많은 사람이 들락날락하는 그런 복잡한 시장이에요. 그리고 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는 아니지 않아? 막 약간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생각이 뒤엉키는 장이거든요. 그 뒤엉키는 장에서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각종 정보들을 전달할 수밖에 없는 시장이다. 결국 그러니까 하락을 얘기하시는 분들은 하락에 대해서 주구장창 얘기하실 거고, 또 상승 얘기하시는 분들은 분위기가 안 좋아도 상승 얘기를 주구장창 하실 거고, 이런 소음들이 계속 맞물려 돌아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은 아마 굉장히 많은 분들이 되게 정신없으실 거다, 혼란스러우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런 경우는 그래도 조금 쉽게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가장 기본적인 수급과 유동성을 봐라. 그랬을 때는 아직까지는 조금 더 상승장에 가까운 시장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금리 인상이다, 대출 규제다, 대선까지 있어서 이번은 좀 다르지 않을까? 더 하락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아니다라고. 네, 역시 거예요? 소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죠. 아. 네. 그러니까 그거 역시 소음이다. 왜 그러냐면 부동산 시장이라고 하는 부분에 가장 아까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결국 수급하고 유동성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수급하고 유동성 중에서 금리 인상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유동성에 영향을 주는 요소거든요. 12월 달 같은 경우는 진짜 지난해 바로 며칠 되지 않았는데 12월 달 같은 경우 청약 경쟁률을 보게 되면 서울하고 수도권 같은 경우는 여전히 청약 경쟁률이 높거든요. 수요도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공급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굉장히 그동안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 상황을 보고 해석을 하면 큰 그림을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건데, 사실상 큰 그림이 아니라 거기서 나타나는 몇 가지 변수들, 종속 변수들이라고 보통 표현하죠. 종속 변수들만 가지고 지금 떠드는 시장이 돼버린 것 같다. 되게 자극적인 시장이 돼버린 것 같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를 하시는데, 뭐 금리 인상하게 되면은 부동산 가격이 좀 좋지 않을 가능성은 높죠. 근데 금리 인상을 하게 됐을 때 시장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겠다라고 판단이 되면 금리 인상이 멈출 거예요. 금리 인상을 계속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올라가다가 멈출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대선이라고 하는 부분도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2007년 대선을 봤을 때를 경험을 돌아서 얘기를 하게 되면 네. 결국에는 그분들이 이렇게 풀어줄 거다라고 하는 얘기가 요즘 많잖아요. 네네. 특히 이제 양도세 중과 배제, 뭐 그런 얘기도 하시고, 뭐 종부세를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결국 선거용 아니냐. 그리고 난 다음에 예전에도 그랬어요.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다음에, 그때가 2007년 12월이죠. 당선되고 난 다음에 2008년 1월 달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그래서 완화하겠다가 보다는 일단 지켜보겠다. 시장 안정을 위해서. 그러니까 결국 목적은 시장 안정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또 그 이후에 부동산 상승하는 상황이 몇 번 발생을 됐을 때, 뭐 DTI 규제라든지 LTV 규제라든지 결국 또 그런 규제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지금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결국에는 그거는 단기적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변수일 뿐이지 그걸 가지고 방향성을 잡는 데는 전혀 의미가 없는 것 같다. 물론 방향성을 잡는 과정에 약간의 영향도를 있을지 몰라도 그 영향도를 가지고 시장이 움직이는 게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얘기를 한다? 굉장한 소음이다 라는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럼 좀 지역별로 한번 여쭤보도록 할 텐데요. 네. 서울 집값 같은 경우 최근에 강남 4구의 그 하나인 강동구 대장아파트 그 고덕 그라시움이 12월에 거래된 게 1억 정도 이렇게 하락이 돼서 거래가 됐습니다. 네. 실제적으로. 그럼 이 부분도 그냥 일시적인 추세로 봐야 되는 건지. 그 거래 자체를 가지고 놓고 보면은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거래를 놓고 보게 되면은, 제가 볼 때는 그 거래된 거 하나만 놓고 보게 되면은 떨어진 게 맞죠. 그렇죠. 팩트죠. 네, 금액이 떨어졌으니까. 근데 시장을 볼 때는요, 그 떨어진 팩트를 보는 게 아니라 그 팩트가 일어난 환경을 봐야 되거든요. 사실상 작년이라고 하는 2020년의 한 해라고 하는 부분을 돌이켜보면 정말 많이 오른 시장이잖아요. 네. 작년 9월이었죠. 9월에 이제 대출 규제와 관련된 얘기가 막 나오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분위기 안 좋았어요.
뭐 대출 규제라는 분위기가 안 좋아서 이제 분위기가 좀 많이 가라앉고 전세자금 대출도 뭐 해주지 않는다 이러면서 움직일 수 있는 사람, 갭 투자할 수 있는 사람들의 어떤 좀 연결고리를 끊으려고도 했고 그 분위기가 떨어졌잖아요. 분위기가 떨어진 상황에서 누가 집을 사려고 하겠어요? 그렇죠.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죠. 심리적으로 지금 집을 사겠다는 사람이 조금 표현이 좀 거칠지만 미친놈이 돼버리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 미친놈이 돼버리는 상황에서 당연히 가격을 비싸게 올린들 거래가 되겠느냐 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그 물건을 산 사람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죠. 실수요자도 있을 거고 투자자도 있겠지만 요즘 서울시장의 분위기는 실수요자니까. 네. 근데 팔려고 하는 사람들은 투자자일 수도 있고 실수요자였는데 또 힘들었던 분들이 있었잖아요. 그것이 맞아떨어진 사람들이 거래가 됐을 거라는 거죠. 그랬을 때 지금 떨어진 가격으로 거래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현상이다. 너무나 당연한 현상이다. 그러지 않아도 너무 많이 올랐고 그래서 좀 불안해지는 상황에 또 거기다가 정부의 규제가 굉장히 강하게 치고 들어왔고 그리고 이제 대선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재명 후보도 그렇고 윤석열 후보도 그렇고 뭐 양도세 중과 배제를 조금 시켜준다는 등 뭐 이렇게 뭐 한시적 감면을 해준다든지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물건들이 안 나오죠. 그러면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그렇죠. 조금만 기다려볼까? 그러면 나오는 매물들은 제가 볼 때 확률상 힘든 사람 물건이 나왔을 거예요. 아주 급한 급급매 같은. 네, 힘든 사람의 물건이 나왔을 거예요. 그러면 그 힘든 사람의 물건이 시장의 전체의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을 볼 때는 그거는 결과만 놓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해석을 그렇게 했을 뿐이지. 그리고 투자자라면 오히려 그런 상황을 이용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12억짜리가 9억에 팔린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9억에 샀다. 그러면 그 동네 시세가 그 전에 10억이었다라고 했다면 그 동네 사람들은 다 내 아파트 가격은 10억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거기서 9억에 샀으면 뭐 또 나중에 시장이 안 좋아서 떨어질 수 있겠지만 또 반대로 상승하는 그 반대 포지션이 나왔을 때는 나는 몇 억이나 싸게 산 집이 될 거예요. 결국 판단의 문제일 뿐 그걸 가지고 하락의 징조다라고 얘기할 만한 상황은 지금은 아니다. 우리 지난 몇 년간 봤잖아요. 한 보통 길게는 6개월 정도를 보면서 하락이다 뭐다 이런 걸 그때 가서 이제 판단하는 상황인데 결국은 반등을 해버렸잖아요. 이런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된다. 아직까지는 좀 그래요. 실제적으로 저도 이제 네이버 매물을 한번 찾아봤어요. 네. 그랬더니 보통 그 금배로 막 9억 얼마짜리가 있긴 한데 그 외에는 저층도 11억 이상으로 다 이렇게 매물이 나오기는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아쉬운 게 없는 거예요, 그분들은. 아쉬운 게 없는 분들은 내가 그 가격으로 팔고 싶지는 않아. 그러니까 나는 그래도 조금 금매로 내놓은 게 원래 12억짜리면 11억 5천에 내놓을게. 이 정도 수준이지 9억에 내놓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거를 떨어진 것들은 그 사람의 특별한 사정일 가능성이 높아요. 현재로서는. 실제로 하락장이 도래하거나 침체장이 도래하게 되면요. 그게 다시 수렴을 해서 9억대로 다 동일하게 될 거예요. 그 과정이란 시간이 걸린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나타나는 경우는 극과 극 양극화 현상이잖아요. 네. 일반적인 물건은 10억에 나오고 그렇지 않은 물건은 9억에 나온다. 그러면은 그 물건들만 가지고 시장이 하락이라고 말하기에는 좀 어렵다. 좀 이후에 또 거래되는 금액을 한번 더 확인해 볼 필요도 있겠네요. 지켜볼 필요가 있겠네요. 그렇죠. 좀 더 지켜봐야 되고 그 지켜보는 과정에서 이제 그동안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했던 변수들이 몇 가지가 있잖아요. 뭐 대선 얘기 많이 하시고 그다음에 올해 이제 상반기 넘어가게 되면은 계약갱신 청구권이 도래하는 전세가격 상승 가능성 뭐 이런 얘기 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더 이 상황을 가지고 지켜를 봐야 될 것 같고 단지 그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기에는 바로 몇 년 전, 1년 전, 2년 전에 제 기억으로 아마 2020년 2월, 3월 이때였을 거예요. 이때도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뭐 몇 억 떨어졌다. 이런 기사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똑같은 기사 중에 하나일 뿐이다라고 저는 아직까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약간 일시적인 조정이다. 이렇게만 좀 보시는 상황이시네요. 그러니까 일시적인 조정이다라고 확정질 수는 없겠지만 일시적인 조정이다 아니다라고 판단할 정도의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일시적인 조정일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본다라고 말씀드리는 확률이 거죠. 더 높다. 네. 네, 그렇다면 지방 또 부동산에 대해서 요즘 또 관심이 많으신데요. 세종이나 대구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하락세로 이제 접어들었는데 네. 그 외에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도 이제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지방 분위기는 좀 어떻게 보실 수 있을까요? 지방 같은 경우도 지금 그 말씀을 해주셨지만 세종하고 대구 얘기밖에 안 해요. 떨어지는 곳만 가지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면 그게 시작이 돼서 다른 지역까지 전파되지 않을까? 이런 또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사실상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저도 이제 지방이 어떻게 되겠다라고 확정적으로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시기인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서울과 수도권 위주로 좀 더 많이 봐왔기 때문에 지방을 어떻게라고 판단하기는 좀 어렵기는 한데, 일단 먼저 세종하고 대구를 얘기를 하게 되면, 세종 같은 경우는 정말로 말 그대로 엄청난 상승세를 보였던 지역. 네. 누가 살려고 지금 덤벼들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또 하나가 걸려 있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장에 또 마침 분위기도 안 좋으니까 그 떨어지는 속도, 그리고 또 입주 물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영향을 맞으면서 전세 가격도 조금 주춤하고 하락하는 모습도 보이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세종의 모습은 너무 당연해 보이기도 하고요. 대구 같은 경우는 그 사실상 앞으로 닥쳐 있는 입주 물량 과다라고 말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컸던 상황이었었잖아요. 대구가 상당히 오랜 기간 뭐 올랐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가격만 비교하시는 분들은 아니다, 대구가 상대적으로 덜 올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입주 물량이 많다라고 하는 부분이 앞으로 닥칠 입주 물량이 좀 많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좀 어떻게 보면 그 요즘 같은 분위기에서 이런 흐름이 나타나는 건 좀 당연하다라고 보여지고요. 근데 나머지 지역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지금 가장 나름대로 화랑이라고 말하는 지역 중에 대표적인 지역 중에 하나가 강원도 지역인 것 같아요. 네. 뭐 제가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도 KB 시세, 주간 시세를 보게 되면 강릉 같은 경우는 여전히 강한 모습을 좀 아직까지는 보여지고 있고요. 이 정도로 지금 심리가 죽지 않은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제가 볼 때는 지방이라고 하는 부분도 당분간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져요. 왜 그러냐면 지방 같은 경우는 조금 그 서울과 수도권 시장과 다르게 실수요보다는 투자 수요가 많은 시장이기 때문에 급격히 빠질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 부분을 보기라면 제가 처음에 얘기할 때 수급과 유동성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결국 그 중에서 그러면 지방장을 가지고 보기 편한 방법 중에 하나는 앞으로의 공급 물량의 추이. 이를 봐야 되겠죠. 네네. 예를 들어서 실수요자가 아닌 투자 수요가 막 빠졌어요. 빠졌더라도 공급 물량이 줄어들게 되면 실수요가 사야 되는 상황이 될 테니까 그런 곳이라면 당연히 집을 사야 되겠죠. 그런 곳들 같은 경우는 움직임이 나타날 거고, 그런 곳들을 또 투자자들은 타겟을 잡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역은 괜찮다라고 하는데, 대구의 사례에서 보던 것처럼 앞으로의 입주 물량이 어떻다라고 그러니까 올라간다라고 말을 하는 경우에는 사람들이 굉장히 주저하면서 불안해할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지방장의 전반적인 모습은 올해의 경우는 입주 물량이 줄어드는 경우가 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지방 같은 경우는 좀 앞으로 향후 입주 물량, 공급 물량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대구 시장은 또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 대비 지금 가격 자체가 싸니까 오히려 대구가 지금 또 기회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그럼 이런 부분들한테는 좀 공급량에 대해서 좀 더 중요하게 봐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도 대구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을 좀 많이 들었어요. 물론 제가 지금 이제 앞으로 말씀드릴 말씀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뭐 저도 틀릴 수 있고 그분도 틀릴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지나봐야 알기는 하죠. 아는 거니까. 네. 근데 한 가지 제가 그분들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을 보면서 조금 제 경험상 주저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주저하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거는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싸다. 그렇죠. 대구라는 그 규모가 있고 광역시인데 부산하고 비교하니까 싸니까 들어가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제 경험상 그 말씀은 상승장 초중반부에 해당되는 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왜 그러냐면 많은 분들이 우리 이제 잠깐 옛날 얘기로 돌아가게 되면은, 옛날에 볼 때 가격 같은 거 비교하는 방법을 제일 안 쓰셨었고요. 입주 물량만 봤어요. 예전에는요? 네. 지방장 투자하셨던 분들의 거의 필수적인 조건 중에 하나가 입주 물량이었었어요. 그러니까 2010년대 초반 전후로 해서 입주 물량 전후만, 다른 거 사실 거의 안 봤어요. 입주 물량으로만 봤었거든요. 그렇게 해도 투자가 가능했고 수익을 냈으니까 그런 거. 바로 그게 지방장의 상승장의 초반부는 2009년부터였거든요. 2009, 10, 11, 12니까 상승장 초중반부의 모습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했다가, 이제 투자 수요들이 많이 들어오고 막 시장이 복잡하기 시작하면서 입지가 좋고 광역시급 입주 물량 부족한 곳들이 정말로 올랐단 말이죠. 문제는 다 오르니까 투자할 곳이 애매해지는 거예요. 애매해지니까 그 다음에 찾는 것들이 보게 되면 이제 가격 비교로 들어가는 거예요. 얘네가 이렇게 되니까 얘네가 이렇게 되는 거 맞지 않아? 얘네가 예를 들어서 7억이니까 얘네는 5억, 말이 안 되지 않아? 이런 식으로 가격 비교의 흐름이 나타나요.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던 갭 벌리기와 갭 메우기의 흐름이 초반부터 시작해서 중반부 흐름이 나타나게 되고 후반부에도 이어지는 건 맞아요. 근데 문제는 후반부에 이어지게 되면 결국 정말 많은 사람이 산 시장이 돼요. 그러니까 후반부는 결국에서 투자 수요의 수요 자체도 조금 줄어드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는 다시 입지를 조금 더 중요하게 보는 시장으로 들어가야 돼요. 왜?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근데 대구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광역시급이니까 상당히 좋은 부분은 맞아요. 맞는데 이제 막 대구의 미분양이 발생한 시기죠. 저는 항상 그 스팟 시점을 보는 게 아니라 추세를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만약에 대구가 지금 현재 많은 분들이 보는 것처럼 지금 이제 침체장의 초기로 접어들었다라고 얘기한다면, 만약에 그게 확실히 맞다라고 하면 지금 들어가게 되면은요, 오히려 내가 사고 난 다음에 한동안 오랫동안 가격이 오르지 않은 상태로 물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저는 확률 게임을 해야 된다는데, 그렇다면 이왕이면 그 추세를 조금 더 보고, 이제 지금 대구 시장에 대한 얘기가 나온 게 반년도 안 됐어요. 맞아요. 네. 네, 반년도 안 됐어요. 정말로 침체장이면 이 시장이 조금 더 이어질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하락 구조로 빠져들었다면, 네. 그러면 지금 사는 게 별로 안 좋은 상황이 되는데, 그동안은 지난 상승 초반부터 중반까지는 오르는 시장이었기 때문에 사면 올랐다는 거죠. 그 경험을 후반부에 또 동일하게 적용을 하시는 건데, 지금 상승장 이게 후반부가 맞습니까? 틀립니까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상 그게 좀 애매한 부분이면 틀림이 없지만, 이게 진짜로 후반부에 약간 좀 주춤하는 시장이라고 한다면, 저는 대구 시장 같은 경우는 좀 더 지켜보는 게 맞다라고 봐요. 지금 바로 들어가게 되면은 확률 게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상승장이면 더 큰 수익이 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침체장이거나 좀 안 좋은 상황이 되면 되게 안 좋은 상황으로 빠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느 게 가장 유의미한 선택일까라고 하게 되면은, 상승한다고 하면 조금 덜 먹고 조금 있다 확실하게 보고 들어가는 게 맞고, 미분양이 아직 남아 있으니까. 침체장이면 오히려 그때 그럼 안 들어가면 되겠네 라고 확실하게 판단할 수 있거나, 아니면 조금 더 늦게 들어가면 되겠네라고 판단하면 최고의 수익은 아니더라도 실패할 확률은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구 시장은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얘기가 나온 지 별로 좋지 않다는 분위기가 나온 지 이제 결국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거지, 저는 이걸 가지고 들어가라 말아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이르다라고 봐요. 저도 한 2년 전, 3년 전의 모습이라면 무조건 들어가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러기에는 서울과 지방 모든 시장이 꽤 오랫동안 분위기가 강했던 거는 맞다. 그렇다면은 지금 상황에서 더더구나 지금 유동성이라고 하는 부분, 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부분 변수가 있잖아요. 변수라고 하는 부분 제가 아까 앞에서는 소음이라고 얘기했지만, 네, 결국 그것들을 무시할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그거를 무시한다? 환경이 바뀌어가고 있는 상황에서는 결국 사이클의 단계별로를 봤을 때 대구 시장은 지금 무조건 들어가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올 초반까지는 좀 지켜보는 게 좋다라고 보여져요. 대선 이후에 만약에 양도세가 완화가 된다면 그럼 부동산 시장은 좀 어떻게 흘러갈 수 있을까요? 양도세 완화라고 하는 게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저는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재명 후보도 그렇고요. 네. 윤석열 후보도 그렇고 어쨌든 양도세 완화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죠. 네.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1년간 단기적인 약간 그런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거를 받아들이는 분들이 지금 이제 투자자들이잖아요. 너무 크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주변에서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크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또 누군가는 팔려고 한다. 근데 저는 그거보다는 조금 더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결국 아까 말씀드렸던 수급이라고 말씀드리는 그거에 대해서 영향을 받을 거기 때문에, 일단은 팔려고 했을 때 가격이 그렇게 급격하게 떨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매물이 아무래도 완화가 되면 다주택자분들 같은 경우는 좀 매물을 이렇게 좀 많이 내놓을 것 같은데, 그 네, 물량이 좀 한정적이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왜냐면 이게 견물생심이라고 분위기가 되게 이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제 양도세가 조금 완화되니까 이때 팔아라. 근데 지난 몇 년간을 보게 되면 팔았냐고요. 안 팔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좀 더 그럴 것 같거든. 시장 환경에 따라서 또다시 오를 수 있는 다른 변수가 예를 들어 나온다든지, 뭐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특정 지역이 갑자기 뭐 GTX라든지 기타 무슨 호재가 또 하나가 또 추가됐다든지, 과연 팔까요? 라고 생각하면 조금 더 지켜보지. 그리고 또 지금 다주택자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얘기들을 하고 굉장히 압박을 하고 있는 네, 거지만, 정권의 결과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윤석열 후보 쪽 같은 경우는 임대사업자 제도 관련돼서 조금 더 얘기가 좀 나오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면 임대사업자 제도가 만약에 또 생긴다, 또는 조금 보완해서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그 물량들을 또 내놓으려고 할까요? 아닐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양도세 완화 때문에 이렇게 될 거라고 판단을 할 만한 내용이 아닌 게, 저는 일단 단기적으로는 물량이 증가할 거다. 그래서 떨어지는 곳이 발생하겠지만 떨어지는 것보다 시장 분위기가 좀 완화 분위기가 다 흘러간다면 가격이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이 들면은 또 물건 또 회수할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물량 자체가 많아질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제가 투자를 해보면서 주변 분들을 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 하죠. 집은 모으는 거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되게 많은 거 아실 거잖아요. 그때그때 사람들마다 생각이 달라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후보든 윤석열 후보든지 당선이 된다라고 했을 때 그 양도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완화를 한다? 뭐 그것 때문에 떨어질 것 같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다라고는 하는데,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보다 또 다른 변수가 발생하거나 또 다른 뭐 호재성이 있다게 되면 물건들을 또 회수를 하거나 또 이런 현상이 또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물건 줄어드는 현상은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 입주 물량 늘어났을 때 막 집값 떨어지고 막 이랬던 것처럼 잠시 나타나는 현상일 뿐이고, 결국 그 현상의 단기적인 것보다는 중장기적으로 내가 그래서 보유하고 있다, 좀 더 오르고 세금 계산해서 언제쯤 파는 게 좋겠다, 이렇게 큰 그림으로 잡는 게 좋지, 그걸 가지고 단기적으로 판단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 같아도 안 팔 것 같아요. 네. 완화가 되더라도 팔지 않으시겠다. 왜냐하면 시장 자체가 조금 분위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정권의 정치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목적은요, 부동산의 상승과 하락이 아니라 시장의 안정이거든요. 시장의 안정이라고 하는 게 기본 개념인데, 시장의 안정이라고 하는 그 기본 개념 속에는 뭐가 숨어 있냐면 시장의 완만한 상승을 원해요. 그럼 결국에는 상승이라는 거거든요. 그럼 장기 보유가 더 유리할 수 있고요. 그럼 또 이런 얘기들을 하시겠죠. 많은 분들이. 근데 다주택자 중과하고 뭐 세금 부담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그분들 또 머릿속에 복잡한 생각이 있을 거예요. 종부세 완화해주지 않을까? 그럼 또 기대 심리를 네, 기대 심리가 나올 것이고, 실제로 분위기가 안 좋거나 시장 분위기가 안 좋으면 또 종부세 완화하겠죠. 그러면서 또 다주택자들이 또 오히려 활동하기 되게 편한 시장이 또 올 수도 있는 것들을 오래 하신 분들은 그걸 되게 많이 경험해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기 때문에 아마 지금 불안해 하시는 분들은 단기적인 변동 요인에 대해서 하는 그런 고민들을 하시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출렁임이 있을 거다. 근데 또 역시 결국에는 수급을 잘 봐라. 그리고 수급에서 공급 부족을 해서 가격의 상승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고 한다면, 그걸 보유하다가 세금에 대한 규제가 조금 완화되는 시점에 팔게 되면 훨씬 더 수익이 더 많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인 그 요인 가지고 팔 거다 안 팔 거다를 결정하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지금 되게 힘든 분들은 팔아야 되겠죠. 그럴 것 같아요. 이제 세금 보유세 부분에서 되게 상당히 부담이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네. 좀 매물을 내놓을 수 있긴 하지만 그 양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고, 이 시장의 그 가격의 흐름을 꺾을 정도는 아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네,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물론 이제 대선 후보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지금 시장의 빛이나 적이라고 표현을 하는 이재명 후보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조금 더 다시 한번 지금 말씀드렸던 생각 부분을 조금 더 고려를 또 해보고 그때 또 판단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 대선 결과를 좀 네. 잘 봐야 할 필요도 그렇죠. 있겠네요. 만약에 불용님이 현재 무주택자라면은 네. 지금이라도 내 집을 마련하실 건가요? 저는 무주택자일 때 내 집을 마련을 했어요. 그때 실제로. 당시에는 어땠나요? 상승기였나요? 제가 이제 두 번의 경험이 있었는데요. 두 번의 경험이라기보다는 그 시장의 사이클의 상승기 초반부와 그 다음에 하락기, 그때에 그 구입을 했던 그 부분이 두 번 다 존재를 네. 해요. 물론 그 과정에 몇 번이 있었지만, 첫 번째 상승기 초반에, 그때가 이제 98년 IMF 97년 직후니까, 그럼 네. 이제 그 사람들이 보면 야, 타이밍 죽였네 라고 얘기들을 하시겠죠. 근데 저는 그때 입장에서 보면 거의 베팅이었어요. 뭐 그때 가격이 굉장히 싸지 않았니? 라고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그거야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니까 돌이켜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지만, 그때 월급 저도 얼마 안 됐고요. 저도 완전 신입사원이었고, 그 무주택자 입장에서 느끼는 거겠지만 집값은 원래 비싼 거예요. 내 수준보다 비싼 거지, 내 수준보다 싸면 그건 집이 아니에요. 프라모델이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비싼 거였거든요.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굉장히 집값이 많이 올랐죠. 흐름을 탔던 거죠. 뭐 이런 것들을 하면은 굉장히 해피한 경우인데, 오히려 반대로 제가 2008년 금융위기 직후에까지 이제 그때 이제 또 다른 집을 또 타고 2008년 전에 물론 구입은 했어요. 근데 이제 하락장 때 가지고 있었던 경험이 있었어요.
그때 굉장히 집값이 한 1억 정도 떨어졌나? 1억이 좀 넘게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1억이면 또 체감이 지금 1억과 다를 것 같아요. 그렇죠. 굉장히 느낌이 다르겠죠. 근데 분명한 거는요, 속이 쓰리죠. 되게 쓰린 정도가 아니라 네, 되게 속이 아플 것 쓰리죠. 같은데요. 네. 근데 오히려 저는 그때 이런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도대체 왜 떨어졌을까? 오. 도대체 왜 이렇게 됐을까? 그러면 내가 이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저는 2008년도 전후의 경험이 저한테 완벽하게 딱 기준을 세우는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집을 지금도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도 가지고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떨어졌던 가격, 그러니까 2008년 이전에 떨어졌던 가격, 그 떨어지기 전의 가격의 2배예요. 2배 이상 됐죠, 지금은. 떨어지는 것은 잠시일 뿐, 내가 견딜 수만 있다면, 아, 이게 괜찮은 거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에 2008년 이후에 상당 기간을 좀 보합기를 좀 거쳤잖아요. 네네. 근데 그거를 견디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나요? 그게 영끌한 사람들이 죽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제 질문이 그거였잖아요. 무주택자들 집을 사야 되냐 말아야 네네네. 되느냐. 근데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바로 제 경험이 바로 이렇게 들어가서 그런 건데, 바보같이 영끌하지 마라. 영끌한다는 거는 앞으로 시장 환경이 상승할 수도 있고 하락할 수도 있으니까, 영끌했는데 하락을 한다? 그럼 금리도 올라가고 여러 되게 안 좋은 상황에서 너 무너진다. 그러니까 그렇게 영끌하지는 마라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거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떨어지면서 속은 뒤집어졌죠. 아, 찜찜하고 막 배 아프고. 근데 돌이켜보니까 주변 다 무너져 있더라고요. 다 팔고? 다 힘들어하고, 네. 가격은 다 주변 아파트 다 떨어져 있고, 무너지는 사람도 있고. 근데 재밌었던 거는 그때 어떤 사람들을 봤냐면 그 무너진 아파트를 사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냥 내가 돈 있었으면 이렇게 해야 될 텐데 라는 아쉬움도 있었지만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견뎌냈던 것 같아요. 견뎌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제 뭐냐면 결국은 그때 그리고 집값이 떨어지니까요. 지금처럼 사겠다는 사람들이 그때도 안 사버려요. 더 떨어질 것 같으니까. 더 떨어질 것 같으니까 안 사버리거든요. 그러면 나는 가지고 있는 유주택자 포지션이었잖아요. 결국에는 결과로 보면 지금 확실한 수익의 확정이라고 하는 법을 거뒀기 때문에 저는 무주택자 분들이 집을 사냐 마냐라고 했을 때 질문하는 의도가 뻔해요. 단기간에 돈 벌 수 있습니까? 안 벌겠습니까? 솔직히 그렇죠. 물론 네. 거주 목적이 중요하지만 거주 플러스 이것도 이제 시세 차익을 원하는 건 당연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요즘 분위기가 뭐 하락이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시니까. 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떨어질까요? 뭐 할까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손해 안 보겠다는 얘기거든요. 투자하면서 손해 안 보겠다는 생각을 하는 분들은요, 저는 좀 심한 표현으로 날강도라고 생각해요. 네.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있다. 아주 직접적으로 세게 말씀하시네요. 네, 날강도다. 굉장히 손 안 대고 코 풀려고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그런 경험이 없이 어떻게 투자의 개념을 이해하고 할 것이냐. 오히려 저는 그때 투자를 했고 1억 이상의 손해를 봤고 그러면서 그걸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했고 왜 떨어졌는지에 대한 고민을 했고 그래서 시장이 돌아가는 것을 좀 더 이해할 수 있었고요. 그것이 다음번 투자에 더 많은 수익의 확장이라고 하는 어떤 그 시야의 확장, 시야의 확장과 그 다음에 투자의 그 수익의 확장이라는 걸 경험을 했어요. 근데 그분들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그냥 다 필요 없고 수익을 볼 수 있는 것을 얘기해 다오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좀 난감함을 느끼죠. 그래서 어쨌든 저는 무주택자분들은 집을 사봐야 된다. 사서 오르면 좋고 떨어지면 그 사람 때문에 공부하게 될 거다. 원래 공부하라고 할 때 자기가 한번 다쳐봐야 공부하지. 그러지 않으면 잘 안 하잖아요. 그거를 조금 그래서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까지 닥쳐봐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조금 손해봐라. 그랬을 때 본인이 알고 있는 그 시야가 기존의 시야가 엄청나게 늘어나요. 그것들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됐고 저는 오히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98년에 집을 샀다. 네. 2003년도에 그러다가 한번 된통 당했어요. 2003년도에 오히려 왜? 내가 사니까 오르거든요. 저는 제가 굉장히 뛰어난 줄 알았어요. 투자의 신이구나. 네, 투자의 신이었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사기만 하면 올라. 그때는 나 분명히 실력이 있는 것 같아. 알고 보니까 내가 실력이 있는 게 아니라요. 시장이 상승기였어요. 그러다가 한번 되게 삐끗했거든요. 그때 그 경험을 한번 했고 그 다음에 하락기 때 그 경험을 한번 했고 이게 합쳐지니까 시장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무주택자분들
지금 당장 돈 벌겠다, 뭐 벌겠다. 그 욕심은요, 그 욕심의 결과물은요, 나중에 은퇴할 때 결론이 나요. 은퇴할 때 편안하게 은퇴하면서 즐겁게 살려고 하는 걸 목적을 세우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셔야지 지금 단기적으로 뭐 하겠다? 지금 집을 사야 되는 이유도 옆집에 있는 내 친구, 내 고등학교 동창이 집 사서 돈 벌었다니까 배 아파서 살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집이라고 하는 거는 장기적인 본인의 포트폴리오의 구성의 개념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떨어진 애 만에 대한 고민을 하지 마라. 그리고 저는 떨어져 봤던 그 아파트를 가지고 있으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3억대 샀던 아파트가 지금 이제 10억이 넘었으니까 굉장히 오래 보유했어요. 굉장히 오래 보유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면 누가 승자냐? 오래 보유하고 나면은 너무 오래 기간 동안에, 근데 그 기간에 저는 부침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 부침을 극복하는 것도 투자의 개념이기 때문에 저는 무주택자들은 집 사야 된다고 봐요. 무조건 사야 된다. 그리고 다만 지금 시기가 안 좋았을 뿐이다. 일단 어찌됐든 그렇게 하락장이 올지 상승장이 올지 그거는 정확하게 누구도 이렇게 확신을 할 수는 없지만 네. 그래도 이제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내 집 마련을 하면은, 그리고 이제 유주택자의 포지션을 가지면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본인한테 더 좋은 결과를 줄 것이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그리고 설사 하락장이 오게 되면은요, 떨어진 거에 대해서 슬퍼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명목 손실이에요. 그리고 나는 월급으로 계속 월급 받고 있을 거잖아요. 돈을 모으세요. 돈을 모으게 되면 그때쯤 되면은 분명히 다주택자 규제, 무슨 규제 다 풀어질 거예요. 침체장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때 그 모은 돈으로 괜찮은 집을 사세요. 괜찮은 집을 사게 되면 이 집으로는 이득을 못 받지만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되겠죠. 네네. 그러면서 얘는 어차피 손해니까 당연히 비과세 정도가 아니라 뭐 할 수 있겠죠. 아니면 조금 더 보유할 수도 있겠고. 그렇게 하면서 갈아타기를 하세요. 그러면 이 갈아타기라는 물건으로 굉장히 큰 수익을 보는 상황이 돌아와요. 근데 아무것도 안 사고 가만히 있으면 그런 수익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반복적으로 해외 보시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는 분들을 추천을 해드렸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 오히려 침체장을 전화위복 삼아서 단계를 넘어서신 분들을 많이 봤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만약에 지금 투자로 접근하는 거는 어떤가요? 투자로 접근하실 때 보면은 조금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본인이 이렇게 해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남의 의견만 듣고 움직이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여기가 좋대더라.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일단은 본인이 그런 능력이 없다라고 한다면 저 공부 그냥 하시는 게 맞다고 봐요. 투자를 하려고 드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은 혼동기예요. 오르는 동네 있고 떨어지는 동네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하기에는 되게 좋지 않은 시장이면 맞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멋모르고 들어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어느 정도 공부하는 시간이 좀 있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그래서 지방장을 네. 관심을 많이 가질 맞습니다. 거예요. 네. 그러면 지방장을 관심을 갖는다면 본인이 그 지방장, 물론 지금 어느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지론을 갖고 있어요. 지난 몇 년간 굉장히 많이 안 올랐던 곳, 그러니까 지난 몇 년간 굉장히 많이 안 올랐던 곳이라고 하게 되면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동네가 기회가 될 거라고 보는 반면 일반인들은 야, 그동안 안 올랐던 곳이 오르겠어? 맞아요. 라고 한다는 거죠. 맞아요. 앞으로도 왠지 안 오를 것 같아. 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변에 있는 공급 물량이 줄어드는 게 추세로 보이는 곳. 앞으로 몇 년간. 그리고 그곳이 마침 그 주변이 조금이라도 오르고 있는 곳. 이런 것들을 찾으려고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디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왜 그러냐면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창원이에요. 창원. 네. 지금 창원 난리죠? 상승률 꽤 높던데요. 네. 네. 근데 작년에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창녕 의창구, 성산구 난리 났었었죠. 하락률이 또 높았죠. 네. 그만큼 떨어지긴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디가 오냐면 마산, 하포구, 회원구 장난 아니죠. 네네. 자, 그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창원이 오른 것만 보면서 여러분들 굉장히 안타깝고 속상해하고 하는데 그 이전 오르기 직전의 상황에 한 1, 2년의 공급 물량을 한번 보시면 알아요. 엄청나게 많았어요. 미분양도 많았고요. 그러니까 미분양이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른 동네가 움직이고 있을 때 그 동네 별로 안 움직이고 있었거나 오히려 반대로 떨어졌다는 거죠. 균형점이 깨졌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성산, 의창구, 그 다음에 하포구, 회원구, 뭐 진해구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곳들이 결국 시차를 두고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결국 그게 뭐예요? 공급 부족이라고 하는 수급의 중요성이에요. 바로 그런 부분이 발생됐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났고요.
또 예를 들어서 군산 같은 경우. 네. 군산 같은 경우 이제 지금은 조금 주춤한 것 같긴 한데 지난 몇 년간 군산 얘기하게 되면 굉장히 분위기 안 좋았던 맞아요. 곳이었었어요. 네, 맞습니다. 왜 거기 뭐 회사도 나가버리고 거기 뭐 그러니까 뭐 돈 벌 수 있는 곳도 없고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떨어져 있었던 곳이고 그러니까 물량 자체도 많지도 않았고 그랬는데 작년 엄청났잖아요. 그게 뭐냐? 그게 패턴이라고 하는 부분이 결국 사람들이 안 들어오는 곳에 먼저 들어가는 개념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 근거에는 공급이라고 하는 부분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존재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투자할 곳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결국 그거는 지금 벌써 머릿속에 본인이 개념이 안 섰다는 얘기예요. 저는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게 지방장에 투자를 한다면 첫 번째 굉장히 그동안 분위기가 안 좋아서 별로였던 곳 요즘에는 좀 많이 올랐으니까 좀 아니면 상대적으로 별로였던 곳 그러면서 물량이 줄어드는 몇 년의 추세가 괜찮은 곳 그런데 하필이면 그 옆에 있는 동네가 좀 많이 올랐다면 많이 오른 동네가 옆에 있으면 그 예를 들어서 창원의 의창성사를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마산 하포회원을 본 거예요 그동안. 네네네. 옆으로 간다는 거죠. 시차를 주고 나타난 거거든요. 그렇게 보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지방장 자체가 기회가 없다가 아니라 오히려 투자 금액이 적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곳들을 누군가는 찾을 것이고요. 그런 것들을 찾는 과정, 공부하라는 것들이 바로 그런 걸 찾는 과정일 거거든요. 그렇게 조금 준비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지방장이 아무래도 이제 계속 상승을 하고 있다 보니까 광역시를 넘어서 거점 도시를 넘어서 오히려 이제 인구 규모가 더 작은 도시로 자꾸 이렇게 투자 수요가 이동을 하고 있는데 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인구 구조가 줄어드는 거는 맞죠. 근데 서울과 수도권 같은 경우는 오히려 반대 경우이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인구가 적다라고 얘기하는 얘기는 결국 실수요가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실수요가 부족한 곳을 억지로 들어갈 이유는 없는데 지금 왜 들어가냐, 왜 관심을 갖느냐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광역시까지 훑어봤거든요. 서울 수도권 보고요. 광역시까지 훑어보고 광역시까지 훑어보다 보니까 이제 광역시 아닌 것 중에 괜찮은 게 어디 있지라고 하니까 인구 85만의 청주, 그 다음에 100만의 창원 이제 봤다는 거죠. 보고 나니까 이제 그 다음에 갑자기 창원 보다가 갑자기 저기 있는 논산을 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창원 옆에 있는 거제, 진주 막 이렇게 보게 되는 거니까 원래 당연하게 인구가 적은 데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보는 건 당연한 현상인데 원래 이렇게 당연한 현상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다면은 그 중에서 지금 이제 그때 이제 임장이라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상대적으로 가격차가 굉장히 심하게 났거나 또는 지금 뭐 신규 분양 아파트가 여러 가지 요인들에서 좀 덜 올랐거나 이런 것들을 좀 찾아서 가장 입지가 좋은 곳으로 들어간다면 괜찮아요. 근데 가격으로만 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가격이 무조건 싸다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그것만 들고 가면 안 된다? 옛날에는 입주 물량 받다가 요즘엔 가격만 보는 상황으로 바뀌었다라는 걸 본인들이 알고 계신가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입주 물량만 보다가 어느 순간에는 가격 비교 방식으로 진행이 되면서 물론 가격 방식의 비교 방법을 제가 많이 얘기를 했지만 상승장 후반부가 되면은 이게 또 같이 모든 사람이 그렇게 비교하게 되면서요. 가격만 비교해요. 근데 가격만 비교하는데 쉽게 말하면은 강남에 있는 대치동에 있는 아파트와 저기 멀리 있는 걸 비교하면서 너무 가격차가 심하니까 이거 오르지 않겠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약간 그런 상황이 좀 극단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그렇게 가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인구가 줄어드는 지방 일부 지역들 같은 경우는 이왕이면 그쪽에서 싼 가격이면 좋은 신축이나 이런 걸 가려고 하지 외곽에 있거나 또는 굉장히 오래된 주택을 안 들어가려고 맞아요. 하겠죠. 그러니까 단순 가격을 보면 안 되고요. 그 지역의 입지를 다시 봐야 돼요. 제가 그래서 블로그에다가 입지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었는데 예전에 그게 뭐냐면 상승장 후반부가 되게 되면 중소도시로 가더라도 그 중소도시에서 입지가 좋은 곳들만 골라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서 입지가 또 나쁜 곳이면 투자 수요가 빠지면 실수도 안 오는 곳에 누가 오겠어요. 왜냐면 외곽 같은 경우는 구축 아파트도 보면은 거의 정말 매점 갭이 딱 붙어 있거나 이런 경우에 있는 단지들이 상당히 많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게 되면은 그거를 보면서 이거다라고 들어간 사람이 누구냐 이거죠. 투자자겠죠. 실수요자는 안 들어갔던 곳이잖아요. 실수요자들이 그 동네 실수요자 더 잘할 텐데 그러면 그 집을 샀겠죠. 나중에 실수요가 붙지 않을까요? 실수요가 붙는다는 거는 그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를 해야 되거나 또 상황이 또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동네가 혁신도시가 생겼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혁신도시를 투자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그 구축을 투자하는 게 맞을까요? 혁신도시를 더 사람들이 더 선호하고 그쪽으로 가려고 하겠죠.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조차 혁신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거죠. 추세라는 게 있어요. 흐름이라는 게 있다고요. 근데 투자자가 거기 들어가게 되면 다시 혁신도시가 너무 많이 올라서
다시 이 동네에 구축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을 때 가야 되는데 그러면 나는 그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 부분을 좀 지켜볼 필요는 있겠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매전갭이라고 표현하셨는데 매매와 전세 갭만 보고 들어간다거나 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은데 매매 전세 갭을 보고 들어가는 게임은 기본적으로 흐름의 게임이거든요. 흐름, 시장의 사람들의 움직임을 따라 들어가는 건데 그 중에서 가장 불리한 게 어느 게냐면 입지가 가장 나쁜 곳에 있는 구축이에요. 거기는 뭐 아니면 도인 경우가 많아서 재수가 좋아서 또 역시 타이밍을 잘 잡으면 바로 팔고 수익을 크게 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자녀에게 증여를 해줘야 돼요. 그런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고려를 하셔야 되겠죠. 보통 수도권 같은 경우는 외곽에 있는 입지가 좀 떨어지는 구축 같은 경우는 그래도 추후에 장기적으로 보면 이제 많이 오르는 걸 보는데 지방 중소도시 같은 경우는 그런 입지적인 부분을 좀 더 자세히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서울, 경기, 인천 이 수도권 지역의 인구가요.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이라고 얘기하는데 2천만이에요. 그러면 50% 정도가 돼요. 2천만이 넘으니까. 50% 정도가 되고요. 광역시가 한 20, 30% 정도 될 거예요. 20%, 30% 정도 될 것 같고, 나머지 이제 조금 대도시급에 해당되는 거 있고, 나머지 중소도시는요, 진짜 10% 미만일 거예요. 10% 미만의 움직임을 서울 수도권의 외곽 지역에 있는 아파트로 얘기하기에는 이건 서로 비교급이 아니에요. 50% 이상이 살고 있는 동네에 외곽에 있는 아파트와 3%, 4% 정도에 해당되는 인구가 살고 있는 그 동네의 외곽이라고 하는 비교는 조금 애매하고요. 투자수의 쏠림이 몰려들었을 때는 그게 맞아떨어져요. 근데 투자수가 혹시라도 빠져나가는 상황이 오게 되면 이제 이미 많이 올랐던 곳들 같은 경우는 이제 돈 벌었으니까 빠져나가겠죠. 그런 경우가 내가 이제 뒤늦게 이제 매매 전세 갭이 붙었다고 해서 들어가 버리게 되면 그분들은 자녀한테 증여해야 된다니까요. 그런 부분을 조심하셔야 되겠죠. 왜냐면 소액 투자, 이제 돈이 많지 않으니까 소액 투자를 이제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이 특히 이제 중소도시 같은 경우 좀 가격이 싼 단지를 좀 많이 보시는데 그럴 때 부령님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을 좀 상당히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까 좀 전에 그 근처가 오르는 곳 주변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오르는 곳이라고 표현한 곳은 그곳에 들어간 사람의 흐름이 바로 그 옆 동네로 올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표현한 거라고 보시면 되죠. 그냥 중소도시에 매매 전세 갭이 붙었기 때문에 들어간다가 아니라 그런 것이 있다라고 타겟팅을 딱 선정해 놓고 그 동네 주변에 흐름이 들어왔느냐, 투자자가 들어왔느냐, 그러면 곧 있으면 이 동네를 쳐다보게 돼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살펴보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또 부동산 시장의 그런 상승기, 하락기를 또 다 경험하시면서 각각의 시장에서 이런 건 좀 절대 좀 조심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혹시 있을까요? 상승장 초반부부터 중반부까지 되게 많은 수익을 얻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네네. 되게 많을 거예요. 근데 그분들한테 반문을 해보고 싶은 게 정말 당신의 실력이었습니까? 시장을 알고 투자를 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걸 물어보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이 시점쯤 되면 어깨에 뽕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서 아까 제가 그랬죠. 네. 제가 투자의 신인 줄 알았다고. 그러다가 한번 크게 당하거든요. 자만하다가. 네, 그러다가. 왜냐면 내가 아는 거는 초반부와 중반부의 흐름만 보고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후반부와 침체부에 나타났던 흐름을 본 적이 없는데 왠지 내가 본 것으로 하게 되면 투자의 진리를 깨달은 것 같은 착각에 빠지는 경우가 발생을 해요. 그리고 왠지 또 이번은 다를 것 같고. 네. 그런 생각이 또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왠지 이거를 하면 절대 실패할 수 없는 대단한 진리를 발견한 것 같은 이상한 생각들을 하시는 경우들도 나타나요. 다 제가 해봤던 것들입니다. 네, 경험에 의해서 네.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그랬기 때문에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그 판단이 흐려져요. 그러면서 약간 좀 아집과 고집, 내가 옛날에 이렇게 해봤어 했는데 이 중반 후반으로 넘어가게 되면은요, 내가 그동안 경험했던 투자 방식이 점점 더 정보가 워낙 더 집요하게 들어오고 그래서 복잡해지거든요. 그리고 투자할 수 있는 사람들도 특히 초보자들 중에 반수는 포기하거나 지방으로 가거나 이런 식으로 좀 나눠지잖아요. 결국 투자 수요가 좀 많이 줄어요. 이때쯤 되면 분위기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상승장 초반부에는 항상 겸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오히려 그때 되게 많이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후반부에는 제발 좀 뽕이 들어간 상태에서 늘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때 많이 늘리거든요. 또는 이제 많이 늘렸는데 정부 규제가 들어오니까 꼬여있는 상황이 되는데
이때 되게 많이 또 투자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데 저는 이때 이게 쉬는 게 투자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처음 경험을 해봤던 것 같아요. 쉬는 게 투자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지금 이 시장에서 전문가라고 말씀하시는 분 중에서 지난 6년, 7년, 8년 이후까지 어느 정도 시간을 보내면서 지금 나 그때 이렇게 했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을 거예요. 네, 맞아요. 하락장을 겪으신 분들이 네, 많지 않으시죠. 그게 왜 그러냐면요. 그때 다 돌아가셨거든요. 그런 거일 거라는 거죠. 바꿔 말하면 저 같은 경우는 그때 투자를 많이 못했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더 살아남을 수 있었던? 네, 오히려 어떻게 보면 저도 이제 굉장히 저는 이제 예민하게 좀 파고 들어가는 성격이라 이게 해결이 안 되면 투자를 못하는 경우가 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 시점은 그 성격이 조금 도움이 되는 상황이 됐다고 할까? 오히려 보수적으로 접근했던 게? 네, 도움이 됐다고 할까?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상승장 초중반부에 투자를 경험하셨던 분, 일단 자기를 돌이켜보면서 내가 그 투자하는 방식을 알고 투자를 했느냐 생각해보고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어깨에 뽕이 들어가는 거를 조금 배제해야 된다라는 걸 느껴라. 그 다음에 후반부에 가면 갈수록 조급해지지 말고 투자를 더 해야 된다는 생각을 버려라. 왜? 이때 시점에 더 하려고 했다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망가진다. 그럼 지금 같은 경우는 수도권 같은 경우는 이제 물론 이제 공부를 하고 투자도 이제 같이 이제 병행을 하시라고 말씀하셨는데 수도권은 이제 너무 많이 오른 상태고 매매가 전세가 이제 그런 차이가 너무 크다 보니까 접근이 좀 어려운데 그럼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지방 쪽을 좀 유심히 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요? 그분들은 보나마나 제가 기다려라 얘기하면은 됐고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왜? 마음이 급하니까. 근데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지방도 공부하세요 라고 해서 들어가시는 거에 대해서는 나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한 가지 이분들이 모르시는 게 있어요. 제가 쉬는 것도 투자라고 하는 표현을 썼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침체장이라고 하는 상황이 오는 거를 두려워하시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두려워하시기 때문에 투자를 안 하시려고 하는 분들도 있거나 그러니까 뭐 조금 투자를 할 수 있는 지방으로 간다고 하는데 오히려 침체장이 오게 되면은 시장이 재편되고요. 그때 아까 제가 욕심부리는 사람들이 있고 무너진다고 그랬잖아요. 무너지는 사람들이 다시 무너지고 막 하면서 시장이 다시 재편돼요. 다시 내가 투자할 수 있는 물건이 나오면서 정말 예상치도 않았던 정말 좋은 입지에 괜찮은 물건들이 툭툭 튀어나오게 됩니다. 아마 그거는 경험 안 해봤으니까 모르실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물건들이 나중에 다시 상승장이 될 때 엄청 올라간다는 거는 이번 장에서 경험을 해보셨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몇 년간에 내가 그런 수익을 못 본다 하더라도 그 이후 장에서 내가 또 다르게 엄청나게 수익을 볼 수 있는 장이 또 돌아오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장에서 조금 경험해 보시는 거 괜찮다고 저는 보는데 나름대로 돈을 좀 모아가면서 투자도 경험해보고 그냥 무조건 많은 투자를 해서 돈을 단기간에 많이 벌겠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지방장도 그렇게 지금 좋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그거보다는 투자는 하되 서울과 수도권의 장에서 또다시 시장이 재편되는 상황이 올 것이고 또 지방도 나중에 그런 상황이 오겠죠. 그런 상황이 오게 되면 단기간에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장이 또 한 번 오기 때문에 지금 본인은 미약할지 몰라도 나중에 창대할 것이니까 그 기회를 노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좀 큰 그림을 그리셨으면 좋겠어요. 지방 투자를 통해서 공부를 하셔라. 근데 그 공부가 어디서 더 큰 수익을 낼 거냐라고 한다면 침체장을 경험한 어떤 특정 시장이 다시 한번 상승장이 올 때 거기서 엄청난 수익이 날 거예요. 그렇게 판단하고 접근하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